그 많은 직함들이 사실은 그냥 글을 쓴다라는 걸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득권이다, 나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기득권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네 편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고 또 그 시각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런 수준.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그 활동에 동의하는 사회다. 좌우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게 막는 그러한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침해 같은 것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어쨌건 이 사람들은 좀 등쳐먹을지언정 옆에는 있어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작가시고요. 예, 철학 에세이스트, 예, 또 번역가, 뭐, 예, 또 진보 농객, 예, 또 칼럼니스트. 예.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직함들이 사실은 그냥 글을 쓴다라는 걸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떻게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을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아직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정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담론이 뭐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제 박사는 아니니까 철학 박사 이럴 순 없고 철학자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에세이를 쓰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철학 에세이스트라는 직함을 붙였고요. 예.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도 많고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득권이다, 나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기득권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거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네 편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고 또 그 시각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런 수준, 관련 정책들에 네.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87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정확히 몇 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 여성 차별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걸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사실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가시적이거나 제도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하나씩 사라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주제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이제 고용에 있어서 최대한 동수 내지는 균등을 보장한다, 뭐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인 접근이 들어갔지만, 일단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회적, 그러니까 어떤 범죄로부터의 자유, 이 가장 원초적인 자유잖아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네. 원초적인 자유인데, 그런 영역부터 아직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지 못한 현실인데, 여기서 이제 뭐 과도한 여성주의가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어보고 그러니까 읽어본 게 아니라 자료를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어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학을 연구하는 대학들이 다 연계를 해가지고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쫙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거기서 보면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7점 정도가 이제 한국의 평균, 그러니까 민값, 그러니까 중앙값이었던 거죠. 네, 중앙값이 네. 7점 정도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이 활동에 동의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과도한 여성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지금껏 여태까지 그 인류 역사상, 오랜 인류 역사상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그들의 활동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이나 이런 그분들이 차별적으로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아서 사회나 어떤 정치 참여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을 약자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조금 전에 여성과 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어린이들, 예. 이게 다 이제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예. 안전에는 정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예. 또 경제로부터의 경제적인 예, 어떤 그렇죠. 안전, 또 사회 안전망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질병, 예. 또 거기다가 먹거리, 예. 이런 안전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옛날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뭐 여야나 좌우를 떠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 문제에서 어떤 적극적 대처, 적극적인 보장 정책을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져 있는 부분인 이제 안전할 자유,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이제 개혁적인 혁신적인 보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주로 많이 일상복으로 바지를 입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무조건 바지 입고 여자는 무조건 치마 입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애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 꼭 남자애들이 아이스 깨끼라는 말을 외치면서 치마를 들쳤죠. 근데 그게 그냥, 물론 이제 뭐 어린 시절에 하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밖에서 나가 놀고 몸을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뭐 폭력이라면 폭력, 아주 미세하고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성을 위축시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자애들을 더 학교에 많이 보내주자 예. 라는 종류의 여성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스 깨끼는 하지 못하게 혼을 내자 라는 여성주의, 이것도 여성주의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쪽의 여성주의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조금 더 열심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죠. 특히 이제 2015년 강남역 사건 이후로 조금 더 열심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많이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컸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미래한국당 성폭력 특위에 이수정 교수로 네. 참여하시고 예.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단지 형량을 높이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불공정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게 막는
그러한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침해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저께 사실 예, 신문을 읽다가 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물을 펑펑 쏟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천에 예, 예. 10살, 예, 8살 그쵸. 예. 그 아이들 집에서 보호를 받지 예. 못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예, 불이 났는데 10살 형이 예, 8살 동생을 지키려고 예. 자기는 그렇게 화상을 입으면서 지켰다는 걸 보고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어린 10살, 8살 그 형제의 예. 그런 인성의 음, 그런 근본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여기 국회를 보면 더더욱이 우리가 그 두 형제를 보면서 예. 정말 서로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장이라도 정말 쫓아가서 예. 그 친구들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 그 자체가 또 그 친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예, 좀 그쵸. 보고 있는 예.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 철학적으로 예. 이 기성세대한테 지금 우리 노 작가님이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사실 예. 이걸 약간 정리할 때, 뭐 그럴 때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사기극을 벌여왔다라는 폭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넘어오지 않는 것은 어쨌건 이 사람들은 좀 등쳐먹을지언정 옆에는 있어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희생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기존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약자,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령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호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일선에서 사병들이 고생하고 이제 뭐 군납 비리부터 해서 남자들이 지금 추미애 건이 터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보수 정권이 있을 때도 군대 문제는 똑같았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수는 어떤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고, 이 얘기는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 아까 말씀하셨던 10살짜리 소년과 8살짜리 소년이 있을 때, 이 소년들이 어디에 있었어야 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보수는 낡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전일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어쨌건 그러면 이제 보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교육의 일부로 끌어안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도 뭐가 이것저것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약자를 우리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약자로 인지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사고의 프로세스가 꼭 필요해서 네.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만나뵙는 거예요.